누구나 시작은 벤처였다. 안녕하십니까? KDB 산업은행 권구형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장형 벤처 투자 플랫폼 KDB 넥스트 라운드가 유니콘, 데카콘을 향해 달려가는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KDB 넥스트 라운드는 벤처 생태계의 참여자인 스타트업과 VC, CVC 등 투자자와 학계 및 정부기관 등을 위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미더의 장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통한 도약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자의 국내 유치 등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현재까지 실리콘밸리의 범인을 비롯하여 싱가포르와 런던에 벤처 데스크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KDB 넥스트 라운드는 2016년 8월 출범 이후 스타트업에게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처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총 609라운드에서 약 2,261개의 벤처 기업들이 IR을 실시하였고 그중 595개의 기업이 총 4조 5천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벤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KDB 넥스트 라운드 스케일업 IR 컴페티션은 UN이 지정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앞장서 있는 스타트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무대입니다. 본 피칭 무대에서 우승한 스타트업에게는 2023년 KDB 넥스트 라이즈 참가 자격과 XTC 글로벌 결선 진출권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매일경제와 서울시가 주최하는 Try Everything에 KDB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이번 세션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4개 스타트업의 IR로 구성되며 발표가 끝나면 우승팀 시상이 있을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심사위원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프롤로그 벤처스의 김종헌 전무님 오셨습니다. 슈러더의 김성민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D3 주빌리 파트너스의 하정희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뮤렉스 파트너스의 박진영 수석님 오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IR을 시작합니다. 일상 속 사용자 중심의 AI 기술을 혁신합니다. AI 기반 버추얼 휴먼을 제공하는 솔루션 기업입니다. 딥브레인 AI 김재호 매니저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딥브레인에 대해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참고로 저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딥브레인의 영상합성 기술로 창조된 인공인간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 동료인 김재호 매니저가 이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어릴 적부터 AI나 로봇이 사람을 도와서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상상해왔던 그런 미래가 딥브레인 AI와 함께라면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급하게 의사 선생님과 소통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력 자원이나 이런 시간적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채워나갈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최근 팬데믹 이후에 인력 공급이 더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기관이나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화를 지금 외치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화가 진정으로 우리가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디지털화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는 어떠한 솔루션이나 해결 방안이 필요할까요? 먼저 저희가 필요한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부족한 인력난에 의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간단한 업무들은 이러한 솔루션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인간은 조금 더 창의적인 영역에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사람과 소통하는 것과 같은 느낌의 솔루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딥브레인 AI는 인공인간을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영상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여 그 사람의 외모, 목소리, 말투, 그리고 행동 습관까지 자연스럽게 똑같이 표현하는 인공인간을 제작하여 기업과 소비자들의 그런 연결 고리를 형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객과 소통이 필요한 시장은 그 시장 규모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그 인력 공급난이라든지 이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키오스크나 챗봇 이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시스템을 이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들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채워가는 역할로서 인공인간이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약 2025년까지는 130밀리언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최근 메타버스와 옴니채널 서비스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약 2030년까지는 527만 밀리언 달러라는 디지털 휴먼의 시장까지 저희가 진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이 인공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총 3가지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인간과 똑같이 표현하는 인공인간을 영상 데이터를 취합하여 딥러닝과 영상합성 기술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쌍둥이나 인공인간은 저희가 AI 스튜디오스라는 영상합성 플랫폼으로 옮겨서 간단하게 텍스트만 입력하는 것만으로 쉽게 그 실제 사람과 똑같이 표현하는 인공인간의 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NLP나 ASR 같이 챗봇과 같은 이제 시스템과 연결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저희가 제작해왔던 인공인간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형 AI 휴먼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I 스튜디오스 영상 합성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요즘에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제작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 제작의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기업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영상 제작 그 과정이라고 하면은 먼저 스튜디오가 필요할 거고요. 카메라, 조명, 마이크, 그리고 발화 모델, 그리고 이거 촬영할 수 있는 그 팀, 그 촬영이 마친 이후에 또 많은 시간을 영상 편집에 할애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저희가 물리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게 영상 제작입니다. 하지만 저희 AI 스튜디오스 영상 합성 플랫폼을 통해서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텍스트만 입력해서 제작을 단 몇 분 만에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사 붙여넣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품질 높은 영상 콘텐츠를 단 몇 분 만에 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솔루션을 활용해서 방송국이나 미디어 그리고 영상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이 필요한 다양한 기업들에서 이미 사용을 해서 손쉽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저희가 이 인공인간에다가 챗봇 시스템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인공인간과 대화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그 CS 이제 고객 서비스를 얘기를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명당 최대 50명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객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그 CS 매니저를 채용을 해야 될 테고요. 그 이후에는 채용 이후에는 교육을 또 시켜야 되는데 이 고객 서비스라는 거가 워낙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쉽게 또 그만두게 되고 그렇다면 이런 관리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인공인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옴니 채널에서 무한정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시간적인 제약도 없고 나아가서 고객 응대에 그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그 서비스까지 할 수도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을 대표해서 디지털 앰베서더 역할로서 할 수 있다는 그 브랜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대화형 AI 휴먼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권이나 리테일,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그 고객들과 기업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술이 단순히 기술 컨셉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2020년부터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다양한 기업에 이미 납품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 저희와 같은 기술을 공급하는 저희와 같은 컨셉의 기술을 다루는 이 기업이 다인 저희밖에 없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 영국의 신테시아라든지 이스라엘의 아워원원 같이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아니면은 컴퓨터 그래픽 기반으로 소울머신과 같이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있습니다만 딥브레인처럼 실사 기반의 그 실제 인공인간과 똑같이 표현하는 그 디지털 쌍둥이가 실시간 대화형까지 가능하게 서비스화에 성공한 거는 단 저희 딥브레인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으로는 저희 딥브레인은 처음에 NLP 시스템 그 챗봇부터 시작해서 음성 합성, 영상 합성까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유니크한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의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딥브레인은 현재 본사가 이제 서울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의 전 세계 시장에 약 130명의 저희 임직원분들과 함께 사업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저희가 기술 개발만 하지 않고 사업적으로도 공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올해 한 해만 여기 화면에 보시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상을 해왔고요. 매출 또한 저희가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의 하향세 없이 공격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고 올해에도 마찬가지 그런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꿈꾸는 인공인간은 그 실제로 이 메타버스를 뿐만 아니라 실제 저희 실생활 속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기업과 고객 그리고 세상을 연결하는 인공인간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딥브레인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니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현장에서 또는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질문 있습니까? 네, 박사님. 예. 네, 잘 들었고요. 전 D3 주빌리 파트너스의 하정희라고 합니다. 인간 같은 인터랙션을 잘 구현한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겠는데 근데 이것을 커스터머 서비스에 잘 붙이려고 하면 사실 인간 같은 느낌이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답을 못 주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챗봇 서비스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의 중심점이 인간 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데 더 집중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뒤에 서비스까지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진짜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듣고 생각한 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기술들을 충분한 기술을 이해하고 있고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똑같이 표현하는 인공인간에 그치지 않고 소통하는 데 딜레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ASR이나 NLP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린 이후에 그런 메시지는 보통 기업분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 챗봇을 통해서 저희가 인공지능이 메시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전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인공 AI 챗봇 같은 경우는 어떠한 메시지가 딜리버리 될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 AI 챗봇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지 않는 게 현재의 위치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런 지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올라갔을 때 충분히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양한 이제 사업 납품을 통해서 증명을 되어 왔고 여전히 저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지요? 네네. 네, 여기서 조금 드는 생각은 지금 일단 1차적인 목표를 커스터머 서비스로 보고 계시긴 하지만 인접 확장 가능한 영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2025년까지 한 1,300억 정도의 마켓 혹은 마켓 쉐어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지만 딥브레인 AI의 꿈이 그 정도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커스터머 서비스만 가지고 지금 공략했을 때 2025년까지 그만큼 갈 수 있을까? 혹은 그 시장이 그만큼 빨리 클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떤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업 쪽으로? 네,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총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영상 합성 플랫폼을 통해서 B2C 고객뿐만 아니라 B2B 고객들까지 영상을 쉽게 제작해 나가는 그런 플랫폼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화형 쪽 서비스에서는 고객이랑 그 소통이 필요한 어떤 창구에서든 다양하게 소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배경에서는 저희가 시장 조사만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POC나 파일럿 그다음에 그 디플로이까지 진행을 하면서 통신, 헬스케어, 리테일 등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렇게 인적 자원으로 해결해질 수 없는 그런 채널들을 메꿔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컨셉의 사업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보신 그 숫자가 저희가 현재 2025년까지는 그 숫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희가 그 이상의 숫자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는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모델을 통한 추론에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리벨리온의 신성규 CFO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저희 팀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트라이 에브리띵 그리고 산업은행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은 2020년 9월 시작된 팀입니다. 이제 갓 두 돌이 지난 팀이고요. 5분의 박사님들이 의기투합하여 시작된 이 팀은 현재 6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고 짧은 기간 동안 2번의 테이프아웃, 그러니까 칩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 리벨리온의 어떤 면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빠른 엑시큐션을 보여주면서 뛰어난 엔지니어분들은 저희의 팀원으로 그리고 훌륭한 국내외 투자자분들은 저희의 주주로 모실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팀의 이야기는 뉴욕에서 시작합니다. 모건 스탠리 뉴욕에서 퀀트 VP로 일을 하고 있던 박성현 대표는
AI 반도체 파이낸스 분야의 수요와 공급 간의 갭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파이낸스 분야는 구체적으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HFT라는 마켓인데요. 쉽게 말해서 투자은행들이 거래소와 거래소 간의 짧은 찰나에 일어난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일으키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수십 개의 거래소가 존재를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카고 거래소나 뉴욕 거래소처럼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시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러한 IB들이 주요 구성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AI 반도체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정작 고객과 시장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박성현 대표는 모건 스탠리에서 이 HFT를 위한 칩을 샘플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인텔이나 IBM과 같은 테크 자이언트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버 마켓과 같은 정말 거대한 시장과 비교한다면 대략 5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 이 이름도 낯선 HFT라는 분야는 테크 자이언트들에게는 전혀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들에게는 이러한 시장은 기회의 땅, 도전해볼 만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HFT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전문성,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이 마켓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개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시장을 페네트레이션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는 데서부터 저희의 팀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저희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팀이 두 가지 면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창업팀은 모두가 AI 마켓 도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AI 반도체 분야는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시장과 테크놀로지 간의 간극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마켓이 원하는 피처는 이것인데 테크놀로지는 본인 나름대로 발전을 했을 뿐이지 그 마켓의 어떤 페인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고 마켓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창업팀 모두가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마켓 각각 도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성현 대표는 모건 스탠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HFT를 위한 칩을 직접 샘플링하는 역할을 했었고 다들 아시는 의료 AI 스타트업 루닛에서 폐암이나 유방암 같은 암을 진단할 때 어떤 칩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지를 고민하던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뉴욕이나 실리콘밸리가 아닌 서울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희 창업팀은 미국에 역량 있는 젊은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성현 대표가 MIT에서 조교를 하던 시절 대부분의 학부 학생들이 하드웨어 분야보다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선택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고 이는 메타나 구글 등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컴퍼니를 훨씬 선호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같은 국가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젊은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이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그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The next big thing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going to be in Korea or Taiwan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반도체의 무게중심이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옮겨올 것이라는 그런 컨센서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첨단 공정에 대한 어떤 경쟁은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이 주도를 하고 있고 한때 킹이라고 불리던 인텔은 이 미세 공정 개발에서 현재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이 미세 공정 개발 이 부분이 단순히 패브리케이션 파운드리 간의 어떤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반도체 에코시스템 전반의 다이나믹스를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물론 미국은 반도체의 종주국으로서 설계 분야에서는 특히 그 영향력이나 리더십은 엄청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CPU의 인텔이나 GPU의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이 M1 칩을 직접 개발한 애플까지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아키텍처 리더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산업적인 정세와 기술적인 추세를 생각해 봤을 때 리벨리온이야말로 미국과 한국의 강점을 모두 갖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아키텍처 리더십과 도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을 가진 창업팀이 한켠에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한국의 훌륭한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토대로 한 역량 있는 엔지니어들이 저희 팀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인 저희 팀이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온입니다. 2021년 11월 저희 리벨리온이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즈음에 저희의 첫 번째 칩 아이온이 출시되었습니다. 빠른 개발 속도와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가장 앞선 공정에서 개발됐다는 점에서 당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 손톱만하게 생긴 아이온 칩을 저희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가운데서 보시는 이 카드 위에 4개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카드를 라이트 트레이더라고 이름을 붙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HFT 마켓을 타겟으로 현재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HFT 마켓은 약 5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나 JP모건과 같은 IB들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비교 대상 칩 대비 1.6배 정도의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턴시, 즉 속도는 매우 중요한 피처인데요. 여러 가지 피처 중에 이 HFT 마켓의 특성상 레이턴시가 가장 중요한 피처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퍼포먼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있는 수치들 덕분에 저희는 현재 월스트리트의 IB들에서 저희의 저 라이트 트레이드를 직접 가져가서 샘플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온 칩이 저희가 단순히 파이낸스 트레이딩만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비전 모델, 랭귀지 모델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모델들을 서포트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온 칩을 버스틸한 칩이라고 부르고 다재다능한 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초반부터 준비된 기술력 덕분에 다양한 니즈를 가진 다양한 비즈니스 상대방들과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전 쪽의 니즈를 가진 파트너 사와도 논의를 할 수 있고 랭귀지 쪽의 니즈를 가진 분들과도 아이온 칩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저희의 준비된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톰입니다. 2022년 6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저희가 테이프아웃을 마쳤고 현재 삼성의 5나노 공정을 통해서 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께 나올 것으로 기다리고 있고 삼성 5나노 공정 역시 가장 앞선 공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또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의 기존의 이 아톰은 사실 아이온의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온이라는 게 아주 작은 칩이고요. 말하자면 코어가 하나인 싱글 코어 칩이라고 한다면 개념적으로 말해서 이 아톰은 아이온을 여러 개 모은 멀티코어 SoC 시스템 온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존의 계획은 아이온을 통해서 글로벌 파이낸스 마켓에서 레퍼런스를 먼저 쌓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 들어와 엔터프라이즈 서버 마켓을 공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순차적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 디지코를 천명하고 있는 KT에서 KT의 어떤 풀스택 AI 스트래티지의 일환으로 저희 리벨리온에 투자를 해주셨고 이 덕분에 저희가 서버 마켓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KT의 어떤 풀스택 AI 스트래티지의 일환에서 하드웨어의 한 축을 저희 리벨리온이 맡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펀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략 1,120억 원의 누적 투자 금액을 지금까지 유치를 하였고 시리즈 A에 대해서만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KDB 산업은행을 비롯한 유수의 VC들이 저희에게 투자를 해주셨고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7월에는 KT에서 저희의 첫 번째 전략적 투자자로서 300억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시리즈 A는 총 920억 원으로 7월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 시장이 얼어붙는 즈음에 이렇게 저희를 끝까지 믿어주신 좋은 투자자분들을 만난 것이 저희에게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창업 초기에 약 100억 원 정도의 정부 과제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연간 한 25억에서 30억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토종 NPU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높은 관심 그리고 저희가 국가 안보제적 성격의 반도체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리벨리온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술, 비즈니스, 투자 그리고 국가적인 관심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거는 뛰어난 탑티어 엔지니어들 그리고 저희 어떤 빠른 엑시큐션을 보여온 것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부터가 저희의 진정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팹리스라는 어떤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성공 아니 생존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저희 팹리스 붐이 일어났다가 사그라들었던 점을 생각하면 매우 일리 있는 코멘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한국 팹리스가 성공의 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벨리온이 그중 가장 앞장설 팀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과 비교해봐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 훨씬 더 훌륭한 인력들이 저희 팀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선배들이 이루어낸 어떤 성공의 경험이 한국 반도체의 좋은 경험과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메모리 반도체 성공의 DNA를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 특히 MPU 반도체에서 굵직한 기둥을 하나 세워보겠다는 결심으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박성현 대표가 항상 얘기하듯이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반도체의 민족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반도체 민족의 일원으로서 저희 리벨리온의 큰 도전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성규 셰프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심사위원분들 질문 있으신지요? 네, 슈로더의 김성민 팀장님.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HFT에 적용하는 그 아이언칩의 경우 그 현재 뱅크들하고 이제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조금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확장 면에서 이제 비전과 그 랭귀지 쪽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비전의 어떤 부분, 랭귀지의 어떤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공개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HFT의 어떤 프로그레스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이온 칩이 2021년 11월에 출시가 되었고 엔지니어링 샘플링을 자체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본 후에 지금 커스터머 샘플링, 그러니까 저 아까 보여드린 카드 이제 껍데기를 씌워서 그걸 미국에 실제 보냈고요. 이제 몇몇 월스트리트 IB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의 테스트의 종류가 있고 저희가 여기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퍼포먼스를 보는 테스트가 있고요, 어슈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시장의 특성상 거래소에 이거를 콜로케이션으로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리벨리온 칩을 넣는데 갑자기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저희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스닥 엔지니어들이 와서 거래소 엔지니어들이 또 테스트하는 결과가 그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건 어떤 IB가 이것을 썼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프로핏을 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어슈런스, 이렇게 세 가지 어슈런스가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박성현 대표가 미국에 다녀서 프로그레스 체크를 하고 있고, 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어떤 좋은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저희의 가장 중요한 피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 저희의 기술을 총괄하는 오진욱 박사가 IBM TJ 왓슨에서 그 AI 랩의 어떤 리드 아키텍처로서 사실 제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NPU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NPU라는 거는 ASIC,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하게 가기는 하지만 어떤 그 versatility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글로벌 경쟁력이고, 제가 엔지니어는 아니다 보니 완전 디테일하게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 상대방들이랑 논의를 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클라우드라던가 그런 서비스에서도 저희의 칩들이 어떻게 보면 쓰인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비전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미지 디텍션, CCTV로 얼굴 뜯어내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과도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도 모르던 시장들에 대해서 이게 준비된 기술이다 보니 많은 저희도 모르는 시장을 알게 되는 그런 프로그레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추가 질문. 네, 제가 반도체에 예전에 일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흥미롭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리벨리온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 반도체 회사가 테크 리더십을 가져가려면 얼마나 빠른 주기로 또 새로운 제품을 내놓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지금 아이온에서 이것을 확장해서 아톰까지 가신 그 주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향후에 이제 테크 리더십을 진짜 가져가시려면 이 개발 주기를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로 혹은 몇 년 정도씩으로 잡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저희도 싱글 프로덕트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장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거에 뒷단에 있는 단계는 사실은 이 아이온이 하나 있는 게 아이온, 개념적으로 아이온이 뭐 8개나 16개 있는 게 아톰, 아이온을 뭐 64개 붙은 게 말하자면 뭐 리벨, 이런 초거대 모델, 여러분 GPT-3 이런 뭐 초거대 모델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메인으로 잡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좀 더 엣지 단, 말하자면 볼륨이 많고 하지만 프로핏은 좀 적은 마켓에 대해서도 지금 이 아이온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트래티지는 짜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사실 이제 개발의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저희가 인식하는 것은 칩 쇼티지가 문제이고 파운드리에서 양산을 잡아낼 수 있느냐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하신 거에 충분한 대답이 안 될 수 있기는 한데 이 아이온과 아톰을 토대로 먼저 커머셜라이제이션까지 이루어내는 것, 그게 저희의 어떤 시그니처가 되는 마일스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루어지면 사실 수많은 글로벌리 어떤 NPO 스타트업들도 대단한 어떤 아직 그 마켓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특히 KT와의 협업 등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다면 저희는 훨씬 저희 자체가 어떤 스탠드 언론으로서 큰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내려가셔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사이버 보안을 위한 다크웹 중심 멀티 도메인 분석 및 추론 솔루션 기업입니다. S2W 서상덕 대표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S2W 대표를 맡고 있는 서상덕이라고 합니다. 화면이 저기 나오군요. 좀 무겁고 좀 답답한 세상에 대한 얘기를 저는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안 기업이고 해킹이라든가 다크웹 디웹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들, 데이터 침해 사고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연결의 시대라는 키워드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식상한 얘기긴 한데요. 저희가 한 2, 3년 전만 생각해봐도 핸드폰이라든가 그 각종 내 PC를 사용해서 중요한 데이터들, 업무에 관련된 것이든 뭐 가족에 관련된 것이든 이런 것들이 온라인 공간상에 보관돼 있거나 연결돼 있는 양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이 해킹 당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를 상상해 보면 사실 저도 되게 무섭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불안감이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이 된 것 같고요. 한 가지 위안이라면 저희가 이제 정보기관들하고도 일을 하는데 저희 막 도청하시거나 해킹하시는 거 아니죠?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맞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그걸 하겠냐? 거꾸로 생각해서 해커가 굳이 나를 하진 않겠지? 우리 회사를, 우리 기업을 이런 정도의 기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마음 먹고 하면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그만큼 많은 정보가 지금 네트워크상에 항상 온돼 있는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결이 돼 있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편리한 일이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면서 상시로 연결돼 있는 일들은 점점 더 많이 커졌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핸드폰, PC 정도 쓰다가 최근에는 집에 그런 뭐 홈 감시하는 그런 펫을 감시하는 뭐 그런 류의 것들 설치하기도 하고 원격으로 회사에 있는 PC라든가 집안에 있는 것들 제어하기도 하고 이런 연결들이 한편으로는 참 편리한데 이게 그대로 사실은 거꾸로 노출돼 있다. 늘 뭔가 다른 손길이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재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면서 해킹 사고도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해도 북한에 관련된 이런 일들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삼성전자 비롯하여 전 세계 굴지의 기업들, 내노라 하는 기업들도 10대 남미 해커들한테 중요한 정보들이 다 나가거나 해킹을 당하는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N번방 비롯하여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뭐 L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세상에 변태가 급증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디지털 쪽에 너무 많은 정보가 가 있고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기술이라든가 막는 것들이 되게 어렵고 제도나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서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일은 생각보다 꽤 오래전에 시작이 돼서 한 10년 전부터 개발돼 왔던 익명화 기술, 다크웹이라든가 텔레그램처럼 내가 내는 정보를 서로 알 수 없이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 그리고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가상화폐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외국인한테 실제로 송금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이나 정부 이런 쪽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결합이 돼서
해커들끼리는 이미 글로벌해서 10대, 20대 젊은 해커들이 우리 이런 정보 있어, 이런 새로운 공격 도구가 있어,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어라는 거를 거대한 커뮤니티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렇게 해킹된 내용물을 팔고 그것을 서로 가상자산으로 분배하고 리크루팅을 하고 이런 류의 글로벌 조직들이나 해킹 조직이 사실 너무나 많이 생겨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한 4년 전부터 다크웹이라든가 가상자산이 결합된 형태의 사이버 범죄의 새로운 에코시스템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관한 추적과 분석을 계속 해오고 있고, 이 생태계가 사실 생기고 이게 제어가 안 되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 또는 점조직들이 지금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자라나서 이들의 연평균 수익이 수백억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공격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피해도 많이 생기고 개인들 보이스피싱 비롯하여 기업이나 국가 인프라도 위협받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쪽을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오른쪽에 보시는 벽돌 모양은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나 은행권이 겹겹이 방어막을 치는 방식인데요. 각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안 장비를 이용해서 수백 개의 탐지 방어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블럭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 또는 몇 개를 조합해서 어떻게 이걸 뚫을 수 있는지에 관한 방법들이 다크웹, 딥웹 같은 공간에서 해커들은 서로 사고 팔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안쪽의 내용을 모르면 사실 한 군데만 뚫리면 내부는 다 열려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S2W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두운 공간, 다크웹이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익명화 채널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왔고, 이 안에서 소위 말하는 CCTV 같은 거를 박아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추출하는 일들을 기술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안이 좀 진화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스에서부터 저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두운 정보들을 끊임없이 끌어모으고 이거를 모으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 어둠의 정보의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이제 그런 곳에서부터 필터링을 하고 정제를 해서 밑에 보시는 이제 중요한 정보들, 보안 기업들이 쓸 수 있고 기업을 보안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해킹에 관한 각종 정보들, 그 공격 원점에 관한 정보들, 털려나간 정보들에 관한 것들을 추출해내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보안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저렇게 추출된 정보들을 또 엮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방식이 아니라 3차원 형태의 릴레이션 그래프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게시물에 남긴 거를 현재는 지웠거나 과거에 활동을 했거나 또는 같은 아이디로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것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모아서 저런 그래프 기반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보안을 접근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국제적인 특허와 논문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보안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NLP라고 해서 머신러닝 기술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쓰이지만 다크웹에서 머신러닝 기술이 쓰이는 방식은 범죄자들이 쓰는 특별한 용어나 은어들을 분석하는 일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라든가 도요타 같은 것들이 다크웹에 있을 때는 이게 신종 마약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와사비라고 해서 이게 음식이나 맛집이 아니라 이거는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하기 위한 크립토 월릿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어떤 그 범죄라든가 해킹에 관한 단어 사전을 만들고 이것을 사람이 일일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어떤 머신러닝이 이런 컨텐츠들을 쭉 보고 정확하게 분류하고 추출해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연구고, 저희는 이제 AI를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관한 데이터셋과 논문을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회에 공개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공개하는 일도 저희가 리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량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일들, 또 그것을 정제하기 위한 AI 기술들, 플러스 화이트 해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전문가 분석가 집단, 이렇게 세 개가 축으로 이제 저희 회사의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이 사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사실은 북한이라든가 중국, 러시아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커라든가 보안 전문가 수준이 사실은 세계적인 탑티어 수준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금융보안원이라든가 키사라든가 또 경찰청에서 실제로 N번방 수사에 참여했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군에서 비밀 작전, 사이버 관련된 작전을 수행하는 이런
굉장히 수준 높은 전문가들이 저희 팀에 20명 이상 합류해 있고 이런 분들이 세계적인 여러 가지 뭐 블랙햇을 비롯하여 VB 같은 데서도 좋은 논문을 많이 내고 저희 분석 엔진이 어떻게 진화해야 되는지를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슈퍼카를 만드는데 베스트 드라이버랑 공학도가 같이 만들어서 자동차를 설계하는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저희 엔진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컨설팅이 아니라 솔루션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퀘이사라고 불리는 저희 대표적인 주력 제품을 보면 저런 형태로 저희가 모으고 추출하고 분석한 내용을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쓸 수 있도록 저런 형태로 이제 사스로 공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의 접근 권한을 저희가 팔고 있고 이 서비스 비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연에 뭐 1억이 넘는 돈을 몇 억이 넘는 돈을 내고 이제 이걸 쓰게 되는데 이런 정보를 진짜 돈을 내고 그만큼 쓰는 사람들이 있냐 이게 사업화 되냐에 대해서 사실 초창기부터 챌린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제품이 출시된 지 1년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글로벌로는 인터폴을 비롯해서 저희 뭐 경찰청뿐만 아니라 금융보안원, 키사와 같은 국내 주요 기관들의 이 정보를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뿐만 아니라 국내 통신 3사 그리고 대한항공, 현대자동차의 모든 계열사 그리고 네카라 쿠베라고 불리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저희 제품을 쓰고 있고 이걸 통해서 보안을 한층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신종 공격에 대해서는 이런 새로운 신종 기술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터폴하고는 최근에 국제적으로 활개를 쳤던 그 클럽 랜섬웨어라든가 레빌 같은 것을 검거하는 작전에 저희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공식 파트너사로 한국에선 유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란 거는 사실은 연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고 세계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보안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사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커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보안 공조에서도 S2W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기여도를 점점 더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조금 더 큰 비전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시큐리티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뭐 해킹을 막는 그런 정말 진지한 보안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보안을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팔란티어 같은 기업인데 안보 그러니까 테러라든가 치안에 관한 문제점을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금융, 의료, ICT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고 20조가 좀 넘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설립된 지 한 20년 정도 됐고 국방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근데 보안이 사실은 제일 어렵고 미션 크리티컬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지어진 기술은 다른 영역에서도 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도 믿고 있고 저희도 이 길을 좀 압축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커머스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가상자산 미디어에 있어서 악의적인 해커도 있지만 유저들 중에서도 사실 시스템이 붕괴될 만큼 이걸 악용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악성 댓글을 단다거나 후기를 조작한다거나 아이템 내에 해킹을 한다든가 거래를 한다든가 사기 거래 평판 조작 등등등 원래 회사들이 제공하려고 했던 서비스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 이걸 악용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막는데도 확대된 보안이 쓰여야 되고 이 데이터 기반의 분석 능력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크웹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고 장차는 글로벌에서 아시아에서 이름 있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반의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S2W라는 회사는 테크 포 저스티스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사회 정의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to do the right things right 옳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이 되고 싶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행보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여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진영 수석님.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미렉스 파트너스 박진영입니다. 저희 사실 강점은 다크웹에서부터 발생된 많은 해킹 피해 사례 그리고 데이터를 기본으로 이거를 이제 사이버 보안에 적용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다만 이 글로벌 사이버 시큐리티 마켓에도 보면
다크웹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체 피해 규모의 어떤 한 3%, 5%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마켓 자체가 되게 작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도 마지막 장표에서 우리가 현재는 다크웹에 수정하고 있지만 더 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더 큰 어떤 그 저희가 다크웹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 사이버 시큐리티 마켓으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 그 분야에는 이미 이제 글로벌 혹은 국내에도 되게 뛰어난 해킹에 대한 대응, 그리고 탐지 기타 등등을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 현 역량이 그 분야로 확장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도움이 혹은 어떤 게 강점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야. 네, 사실 그 다크웹이 그 보안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작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크웹발이라고 했을 때 다크웹에서 거래되거나 얘기되거나 거기서부터 획득한 그 계정을 가지고 2차, 3차 공격에 활용하는 이제 이렇게까지 보게 되면 그 범주는 굉장히 넓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 이제 다크웹에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다크웹이 저희가 수집하고 분석하는 채널의 하나라고 쳤을 때 현재 수집하는 채널은 저희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한 40개, 50개 이상의 채널을 수집하고 있고 현재 저희도 저희 고객사에 이제 정보를 줄 때 다크웹발 정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정보 전체를 봤을 때 좀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크웹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건 맞고, 그래서 다크웹만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업의 경쟁력은 좀 약하고, 결국은 저희처럼 강력한 분석팀을 두고 여러 가지 채널들을 동시에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다크웹에서 얘기되는 악성 코드가 있으면 그거를 분석해서 그게 줄 수 있는 2차, 3차 피해까지도 막을 수 있는 코드를 짜서 제공드린다든가, 이제 이런 부가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돼서 그렇게 봤을 때 CTI라고 하는 영역은 그래도 꽤 넓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한 그 정도 단계까지는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하고 대응을 봤을 때 사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만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이제 캐치업이 금방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수집 전문가라든가 그런 자산을 활용해서 따라올 수 있다고 보고요. 사람이 하는 영역, 또 분석가가 하는 영역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 네 개가 글로벌 4대 악의 축이거든요. 사이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국내 보안 기업이 그런 면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인정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트나 이런 보안 조직이나 기관들의 연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한국이 갖고 있는 정보, 한국이 내놓는 정보가 되게 유용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CTI라는 것은 단 하나의 제품으로 뭘 막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종합 구독하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 엣지가 있다면 원 오브 채널 아시아라든가 북한, 북중러의 어떤 그런 공격에서부터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지로서 이 데이터는 중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S2W가 속해서 구독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터폴하고 저희가 얘기했을 때도 아시아에서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런 아시아에서 그런 리더십을 좀 가져가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만큼 그 부분에서는 좀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양해 바랍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순서입니다. 3D 라이다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서울 로보틱스 이한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로보틱스 캡틴 이한빈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 영상이 뭐냐면은 테슬라의 기가 샹하이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어떻게도 보면은 제일 고도화된 자동차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10명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차가 만들어지면은 저한테 배달되기 전까지 이런 자동차 물류센터 또는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일이 운전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공장당 300명이 필요하고 아니면 자동차 물류센터당 한 사람들이 30명, 50명이 필요한데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한다 불구함에도 이렇게 일일이 사람들이 지금 차를 탁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분야가 딱 이적
이쪽 시장에다 자율주행을 도입을 하는 건데요.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한국에서는 전 세계 유일하게 이 자동차 물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조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조에 가입이 되셔 가지고 가끔 이제 파업을 하시면은 서울에 계신 이제 현대 직원들이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이 차를 일일이 옮겨야 돼요. 그런 문제가 국내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센서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컴퓨터를 차 안에다 집어넣는데 저희가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 차는 이제 막 완성이 될 BMW 차량인데 이 차량에는 뭐 카메라라든지 라이다라든지 뭐 레이더라든지 고도화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저희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인데 인프라에 있는 죄송합니다. 레이저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인프라에다가 저희가 자율주행 센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차량에다 센서를 시스템을 다는 게 아니라 공장이라든지 주차장에다가 쭉 센서를 깔므로써 인프라에서 자율주행을 원격 조정을 함으로써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기술이 어떻게 구현이 됐냐? 요즘 완성되는 차량들이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ADAS 기능이 달려 있어요. 뭐 레벨 2가 됐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파킹 기능이 있다든지. 두 번째로는 거의 모든 독일 차들은 커넥티비티가 있어요. 커넥티비라는 게 지금 BMW는 BMW Connected Drive.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자동차의 하드웨어를 통해서 저희가 예전에 그 RC카 있잖아요. 그 RC카 개념처럼 자율주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실내도 자율주행이 되고요. 실외도 스타크래프트처럼 목적지를 누르면은 차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을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이제 이 시장을 되게 니시한 시장이기도 하지만은 전 세계 연간 만들어지는 차량이 약 9천만 대예요. 9천만 대의 차량들이 공장 포함해가지고 자동차 물류센터를 뭐 3번에서 적게는 3번, 많게는 6번까지 지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OEM들이 내야 되는 비용이 약 차량당 한 5만 원에서 많게는 7만 원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뭐 9천만 곱하기 주차장 3, 6 곱하기 뭐 인건비 4만 원에서 7만 원 하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물류 시장에 대한 시장 사이즈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시장에서 이미 돈을 조 단위로 벌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국내에는 유명하게 글로비스가 있겠죠. 탁송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동차 물류센터에서 그냥 자동차 물류 시장에서 단순 주차 노동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OEM들이 고민했어요. 뭐 BMW뿐 아니라 포드랑 현대도 고민했고요. 이거를 자율주행을 풀어야 된다. 근데 현재 존재하는 자율주행 기술로서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아마 2030년까지 레벨 4가 준비가 되지 않을 거니 이거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고, 두 번째로는 이 기술을 차량 안에다 집어넣자니 이제 차량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뭐 지금 아직도 라이더 센서가 많이 비싸가지고 차량 단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해본 게 결국은 이거 인프라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인프라 공장 이제 고객이 소유가 하다 보니까 정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장 안에서는 차가 15km 이상 운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인프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세 회사가 비슷하게 진행했어요. 기술을 좀 브레이크다운 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 perception.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센서들을 차가 아니라 인프라 기반에다 까는 거고, 두 번째로는 모든 컴퓨테이션이나 AI는 클라우드에서 돌아가요. 마지막으로 이미 차에 존재하는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차를 원격으로 조정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세 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고 하면은, 포드는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 컨셉은 재밌는데 이거 우리는 완성 못 시키겠다 해서 2021년도에 좀 멈췄고요. 현대도 하다가 멈췄는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BMW만 저희랑 2019년도부터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2021년도에 이제 부분 상용화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포드랑 현대는 어려웠지만 서울 로보틱스가 BMW랑 같이 할 수 있었냐? 이 사진이 뭐냐면은 그 거의 지금 있는 딩골핑이라는 공장인데, 눈이 내리는 날에도 저희 시스템이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2년 동안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실외에서 대량의 큰 대형의 주차장에서 눈, 비, 안개가 내려도 작동이 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일단 검증이 됐어야 됐고 유일하게 저희가 그거를 2년 동안 검증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차 안에 자율주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센서 퓨전을 해더라도 센서가 막 10개가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센서를 거의 200개 이상 퓨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해본 회사도 없었고 저희도 해보지 않았지만은 2년 동안 하면서 그걸 성공을 시켜가지고 그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다양한 웨더 시나리오에서 작동되는 시스템, 두 번째로는 대량의 센서들을 한 번에 퓨전해가지고 실외에서 작동되는 시스템을 그 두 가지 큰 문제를 풀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BMW랑 같이 지금 공장 원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고요. BMW 목표는 몇 년도 안에 공장 9개를 완료시키고 그리고 또한 공장 9개뿐만 아니라 BMW가 자동차 물류센터를 1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100개의 이제 이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을 도입해서 사람 없이 이제 자동차 물류 쪽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저희만 뉴스를 보내는 게 아니라 BMW도 저희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되게 홍보를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홍보 많이 도와주고 있는 이유는 저희한테 아직 큰 돈 안 주고 계셔가지고 좀 미안해셔서 좀 홍보를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영상입니다. 그 보시면은 이제 막 만들어진 차고요. 정말 온도가 따끈따끈해요. 여기 인프라에 있는 이제 센서를 통해서 이 차가 사람 없이 운전을 공장 내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소프트웨어 뷰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라이다를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로 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0km 이상 달리지 않습니다. 10km 이상 달리지 않아도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이 공장이 다 자율주행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아주 상단 레벨의 자동차만 지금 자율주행을 공장 안에서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역도 사실 공장의 한 20-30%만 자동화됐고 나머지 100%까지 되는 거를 금년도 말까지 하는 마일스톤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실외 주차장의 저희 소프트웨어 뷰인데요. 실외에서 지금 차량이 수십 대가 있는데 이 주차장 100m 바이 100m 주차장에 센서가 한 15개 정도 들어갔어요. 15개로 거의 수백 대의 차량을 동시에 자율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라이다 하면 비싸서 문제다 하는데 사실 라이다 200대로 연간 2만 대, 3만 대를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ROI가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하드웨어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 고객들은 이제 관심을 있어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창업했고요. 2017년도에 창업했을 땐 그 당시에는 이제 라이다용 컴퓨터 비전 쪽만 집중했었고 저희가 2주 전에 이제 시리즈 B를 클로징 해가지고 뭐 레벨리언만큼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2주 전에 좀 어려운 시기 때 클로징해서 좀 마음 편히 좀 발표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저희 핵심 기술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창업했던 3D 컴퓨터 비전 쪽이에요. 저희 되게 다양한 곳에 3D 컴퓨터 비전을 배포를 했어요. 뭐 차량용, 스마트 시티용, 보안용 그러면서 다양한 웨더 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를 컬렉트할 수 있었고요. 뭐 텍사스에 있는 더스톰 아니면 노르웨이에 있는 스노우스톰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컬렉팅해서 AI로 프로세싱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BMW에서 문제 있었던 실외 주차장에서 눈이 내리든 비가 내리든 문제 없이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저희 코어 IP는 이 3D 센서 데이터용 풀 MLOps가 돼 있어요. 결국 지금은 거의 자동으로 데이터 레이블링 하는 시스템까지 돼 있어가지고 이제 AI 스스로 정확도를 올리고 있는 시점까지 갔습니다. 3D 센서 데이터 쪽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3D 컴퓨터 비전 정확도의 면도에서는 거의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는 거의 회사가 이제 거의 6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60-70%는 엔지니어고요. 한국에서 엔지니어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 다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이 해외에 있는 비즈니스 팀은 한국도 아직 한 번도 안 넣어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10초 남았는데 저희가 고객한테 드리는 밸류 프로포지션 되게 심플해요. 그 첫 번째로는 제일 큰 문제가 이 자동차 물류 시장에서 운전자가 부족해요. 일단 운전자가 부족해서 저희 자율주행 도입을 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시스템을 도입함을 함으로써 이제 많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낙 자율주행은 요즘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주목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인프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BMW든 아니면 현대자동차든 뭐든 자율주행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레벨 4 상용화를 하면 서울 로보틱스가 또 어떤 밸류에드를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되게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BMW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시리어스하기 전에 일단 1차적으로는 타임라인이 저기 모호하다. 2030년이 될 수도 있고 2035년이 될 수도 있고 공장 안에서 자율주행이 되려면 레벨 3는 부족하고요. 레벨 3는 지금 고속도로용으로 되고 있고 레벨 4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타임라인이 확실하지 않고 만약에 자율주행이 된더라도 아마 최고급 라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라인의 도입이 풀리 될지 않음으로써 지금 빨리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단 그 첫 번째 타임라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모든 차가 자율주행이 된다 해도 이거 인프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 물류시 센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차량 스스로 결정하기에는 동시에 100대가 조그만 타이트한 주차장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를 차량 스스로 결정하면은 사실 컴플렉트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사실 되게 inefficient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는 차량을 뭐 10대에서 몇백 대를 동시에 움직이기에는 인프라에서 다 결정하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술은 공도로용은 아니라 확실히 딱 이런 crowded closed space에 대한 물류센터 쪽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는 제가 그런 두 가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신지요? 네. 그 프롤로그 벤처스의 김종원입니다. 예, 이 저희 자동차 시장 말고도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장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지금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있는 시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1차적인 목표는 자동차 공장이 400개가 있고 자동차 물류센터가 4,000개가 있어요. 전 세계에. 근데 이쪽이 사실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고요. 두 번째 페이스는 지금 말하고 있는 회사가 뭐 아마존도 있고 월마트도 있고 미국은 이런 트럭 로지스틱 야드가 한 40만 군데가 있어요. 40만 군데가 있는데 국내는 하기 어려운 게 국내는 이 트럭들이 개인 노조의 소유들이거든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 트럭들이 색깔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PPT가 나오나요? 그 색깔을 보시면 네 PPT가 안 나오네요. 혹시 이때까지 저만 PPT 보고 있었나요? 아니죠. 네,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럭이 이제 회사 소유라서 이거를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되게 쉽고요. 또 트럭 시장이 좀 매력적인 게 이분들도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말 운전자들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자율주행 트럭을 만드는 회사들이 고속도로만 집중을 하고 있고 고속도로에서 물류센터 가면 그때부터 또 사람이 운전을 일일이 해야 돼요. 근데 주차장에서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받긴 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자기 큐가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A1 낫을 가야 되는구나. 근데 A1 낫 가기 전까지 한 2-3시간 앉아 있다 가는 그런 때가 있어가지고 트럭 물류센터 쪽으로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 뭐 카카오도 그렇고 발레 파킹 서비스 많잖아요. 조그만 발레 파킹에서 아니 고급 파킹 랏에서 저희 시스템을 쭉 깐 다음에 이제 연동된 차량들 아마 독일 3사부터 연동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은 이제 앱만 누르면은 주차장 입구에서 뭐 자율주행 해가지고 먼저 주차한 다음에 부르면은 알아서 발레 파킹 소환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타임라인을 보자면은 페이즈 1만 하는 것만 해도 한 3년에서 5년 걸릴 것 같고요. 페이즈 2가 5년 플러스 페이즈 3가 아마 그래도 10년은 있어야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물류의 시장은 아마 자동차 물류 쪽만 해더라도 한 20조에서 30조. 트럭까지 포함하기 시작하면 한 200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과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집계 중이며 잠시 후에 우승자 발표 및 시상이 있겠습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하셔서 곧이어 발표될 우승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팀 모두 곧 유니콘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평가 점수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상자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매경닷컴의 김정욱 대표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KDB 산업은행 벤처투자본부의 김건수 본부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 Try Everything KDB Next Round Scale Up IR 컴페티션의 우승팀은 S2W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서장현 대표님. 네, 김건수 본부장님이 수상하는 것은 KDB 넥스트 라이즈 참가 자격이고, 네, 사진 촬영, 네. 네, 다음으로 김정욱 대표님은 XTC 글로벌 파이낸스 질주권을 시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승팀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신 세 분의 스타트업 분들과 심사위원들 분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심사위원분들도 앞으로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Try Everything KDB Next Round Scale Up IR 컴페티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로써 이번 세션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